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죽이려 한 날, 명성황후와 대원군의 핏빛 전쟁. 내가 조선의 국모다. 우리가 알던 그녀는 가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백성들아. 일어나라, 쇠뭉치를 들어라. 아마도 한국인에게 가장 유명한 뮤지컬 넘버원일 겁니다. 비운의 왕비, 일본의 칼날에 맞서 조선의 자존심을 지키려 했던 비극의 여주인공. 우리는 명성황후를 그렇게 기억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그녀의 복잡한 삶 중 마지막 10분만을 확대한 잘 만들어진 신화라면 어떨까요? 그녀의 비극적인 최후 뒤에 가려진 시아버지 흥선대원군과 며느리 명성황후가 서로를 죽이려 했던 10년간의 핏빛 권력 투쟁. 나라의 재정을 구판과 사치로 탕진하고 관직을 팔아치운 매관매직의 원흉이라는 서늘한 비판. 오늘은 뮤지컬 무대 조명 뒤에 가려진 정치 구단 민자영의 진짜 얼굴, 그리고 일본 낭인들이 경복궁에 난입했던 그날 밤, 을미사변의 끔찍한 타임라인을 낱낱이 재구성합니다. 이것은 비극인 동시에 한 나라가 어떻게 스스로 무너져 내렸는지에 대한 가장 아픈 기록입니다. 안전한 며느리, 10년의 침묵. 명성황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을 알아야 합니다. 대원군은 조선 말 무너져가던 나라를 바로 세우려 한 강력한 불도저였습니다. 내 신발 밑창에 흙 한 줌이라도 묻히는 자가 있다면 가만두지 않겠다. 그는 안동 김씨로 대표되던 외척 세도 정치를 지긋지긋해 했습니다. 그런 그가 15살 아들 고종의 왕비를 간택해야 했습니다. 대원군의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절대 똑똑해선 안 된다. 집안이 미천하여 세력을 만들지 못해야 한다. 외척이 될 만한 싹은 아예 잘라버리려 한 거죠. 그의 레이더에 걸린 것이 바로 민자영 훗날의 명성황후입니다. 그녀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집안이 몰락해 친척 집에 얹혀 살던 고아 소녀였습니다. 대원군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겁니다. 저렇게 힘없는 집안이니 절대 내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겠지. 1866년 16살의 민자영은 왕비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대원군의 기대대로 10년 가까이 완벽하게 죽은 듯이 지냅니다. 아들도 낳지 못하고 후궁에게 남편 고종의 사랑을 빼앗긴 채 그녀가 한 것이라곤 궁궐 구석방에 틀어박혀 책을 읽는 것뿐이었습니다. 춘추, 사기, 좌시전. 그녀는 비련의 여주인공처럼 눈물만 흘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정치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대원군은 자신이 고양이를 들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새끼 호랑이를 궁에 들인 것이었습니다. 시아버님, 이제 나가주시죠. 10년이 흘러 1873년. 드디어 그녀가 칼을 뽑았습니다. 남편 고종이 20살의 성인이 된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을 설득했습니다. 언제까지 아버지의 꼭두각시로 사실 겁니까? 그리고 대원군의 반대파를 비밀리에 포섭합니다. 전하, 이제 친히 정치를 하소서. 대원군은 즉시 권좌에서 물러나라. 며느리가 판을 짜고 유생들이 칼을 휘두르자 10년간 철권 통치를 휘두르던 흥선대원군은 허무하게 실각하고 맙니다. 고아 소녀에게 완벽하게 뒤통수를 맞은 겁니다. 하지만 늙은 호랑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1882년 며느리 민씨 정권의 부패가 폭발합니다. 명성황후는 자기 가문을 요직에 앉히고 신식군대에게만 월급을 줬습니다. 월급이 13개월이나 밀린 구식 군인들이 격분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모군란이죠. 그들의 구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비를 죽여라. 성난 군중은 궁궐을 습격해 민비가 어디 있느냐며 낭자들을 죽였고, 명성황후는 궁녀 옷으로 갈아입고 충주까지 도망쳐 겨우 목숨을 건집니다. 이 혼란을 틈타 누가 돌아왔을까요? 바로 흥선대원군입니다. 그는 반란군을 등에 업고 내 며느리는 죽었다 며 장례식까지 치러버립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의 장례를 치르는 막장 드라마가 현실이 된 거죠.
하지만 며느리는 더 독했습니다. 도망친 명성황후는 역사상 누구도 하지 못했던 가장 위험한 수를 둡니다. 바로 청나라 군대를 한양으로 불러들인 겁니다. 청나라 군대여, 와서 내 시아버지와 반란군을 쓸어버려 주시오. 결국 청나라 군대는 대원군을 납치해 텐진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명성황후는 외세를 끌어들여 시아버지를 제거하고 다시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날 조선은 사실상 외세의 놀이터로 전락하고 맙니다. 외교 승부사대 매관매직의 원흉. 권력을 되찾은 명성황후. 그녀는 19세기 말 제국주의 열강들이 격돌하던 동아시아에서 살아남기 위해 자신만의 외교술을 펼칩니다. EJ, 오랑캐로 오랑캐를 제압한다. 그녀의 외교는 단순했습니다. 일본이 강해지면 청나라를 끌어들여 견제한다. 청나라가 너무 간섭하면 러시아를 끌어들여 견제한다. 그녀는 조선을 중심으로 거대한 힘의 균형을 만들려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오물한 개구리였던 다른 신하들보다 훨씬 뛰어난 국제 감각이었습니다. 문제는 외교는 돈이 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라를 다스릴 내치에는 최악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 순종을 낳고 건강하게 키우기 위해 궁궐에서 밤낮으로 화려한 구판을 벌였습니다. 진령군이라는 무당에게 국정을 논의하고 그에게 막대한 재산을 안겨주었죠. 금강산 1만 2천 봉우리의 쌀 한 섬씩을 바치는 등 국가 재정은 밑빠진 독처럼 새어나갔습니다. 부족한 돈은 매관매직으로 채웠습니다. 돈을 내면 누구나 군수 현감 자리를 살 수 있었습니다. 돈 주고 관직을 산 놈들이 백성을 위해 일했을까요? 그들은 본전을 뽑기 위해 백성의 고열을 쥐어짰습니다. 이모군란이 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명성황후는 외교의 천재였을지 몰라도 내치의 암덩어리였습니다. 이 이중성이 그녀의 비극을 잉태하고 있었습니다. 청일전쟁, 그리고 마지막 승부수. 1894년 드디어 터질 것이 터졌습니다. 매관매직과 수탈을 견디지 못한 농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이죠. 다급해진 조선 정부는 또 습관처럼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입니다. 와서 농민군 좀 진압해 주시오. 그런데 일본이 우리도 조선에 있는 일본인을 보호하겠다며 덩달아 군대를 파견합니다. 이미 텐진 조약으로 빌미를 준 상태였죠. 결국 조선의 농민군을 진압하러 온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 땅에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벌입니다. 청일전쟁입니다. 모두의 예상을 깨고 아시아의 신흥 강국 일본이 잠자는 사자 청나라를 박살내버립니다. 명성황후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유일하게 의지하던 형님 나라 청나라가 사라진 겁니다. 이제 일본은 조선을 통째로 삼키려 했습니다. 코너에 몰린 명성황후. 그녀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청나라가 졌다면 그보다 더 센 놈을 끌어들이면 된다. 그녀의 시선은 북쪽의 거인 러시아로 향합니다. 그녀는 러시아 공사와 비밀리에 접촉해 일본을 몰아낼 삼국 간섭을 유도해냅니다. 러시아, 독일, 프랑스가 일본, 너희가 먹은 요동반도 다시 뱉어내 라고 압박하자 방금 전쟁에서 이긴 일본이 굴욕적으로 요동반도를 토해냅니다. 명성황후는 환호했습니다. 역시 러시아가 답이다. 그녀는 친일 내각을 쓸어버리고 칠러 내각을 수립합니다. 이것이 그녀의 마지막 실수가 되었습니다. 여우사냥 을미사변, 그날 밤의 타임라인. 일본은 격분했습니다. 다 이긴 전쟁을 저 여우 같은 년 하나 때문에 망쳤다. 조선 주재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는 결심합니다. 저 여우를 제거해야 한다. 작전명 여우사냥. 그는 이 작전에 일본 낭인들을 동원합니다.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 불량배들의 살인으로 위장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한 사람을 더 끌어들입니다. 바로 며느리에게 쫓겨나 10년간 이를 갈던 시아버지 흥선대원군입니다.
대원군 전하, 며느리를 몰아내고 다시 권력을 잡으시지요. 우리가 돕겠습니다. 대원군이 이 살인 계획에 어디까지 동의했는지는 미스터리지만 그는 며느리를 몰아낼 생각에 일본의 가마를 타고 궁궐로 향했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 5시경 일본 낭인 수십 명이 일본 정규군 그리고 일본이 훈련시킨 조선 훈련대의 호위를 받으며 경복궁에 난입합니다. 그들은 시아버지 대원군을 앞세워 국문을 통과했습니다. 새벽 5시 30분 그들은 왕의 침소로 쳐들어갔습니다. 고종의 앞을 가로막은 국내부 대신 이경직을 그 자리에서 칼로 베어 죽였습니다. 그들은 고종의 멱살을 잡고 외쳤습니다. 왕비는 어디 있느냐? 새벽 5시 40분경 다른 한 무리가 왕비의 침소 오코루를 덮쳤습니다. 낭인들은 궁녀들의 머리채를 잡아 끌며 누가 왕비냐? 고 소리쳤습니다. 명성황후는 궁녀복으로 갈아입고 탈출을 시도하려 했지만 한 낭인이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고 내리쳤습니다. 그녀는 내가 왕비다라고 외쳤다는 뮤지컬 속 모습과는 달리 비명 한 번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을 겁니다. 새벽 6시경 낭인들은 그녀가 살아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혹은 능욕하기 위해 가슴을 짓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모를 그녀를 이불에 싸서 궁궐 뒤편 녹산 소나무 숲으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야만적인 짓을 저질렀습니다. 시신을 칼로 재찬환자하고 석유를 부어 불태웠습니다. 한 나라의 국모가 자신이 살던 궁궐 안에서 외국 깡패들에게 살해당하고 불태워져 한 줌의 재로 사라진 겁니다. 이것이 을미사변의 진실입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 44세였습니다. 비운의 국모인가, 실패한 정치가인가. 남편 고종은 아내의 시신조차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칼날 아래서 아내를 폐위시킨다는 서류에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그는 공포에 떨며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쳤습니다. 명성황후, 우리는 그녀를 어떻게 기억해야 할까요? 일본 제국주의의 야만성 앞에 희생된 비운의 국모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녀를 죽인 일본의 만행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시아버지와의 권력 다툼에 외세를 끌어들여 나라의 주권을 스스로 갉아먹었고 무속에 빠지고 관직을 팔아 백성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린 실패한 정치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순간 외친 것이 조선의 독립이었을까요? 아니면 민씨 가문이 권력이었을까요? 어쩌면 그녀는 나라를 지키려 했지만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몰랐던, 비범했지만 시대에 뒤처졌던 19세기 구제국의 마지막 왕비였을 뿐입니다.